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아주 귀하게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남편이 참 순하고 착하다는 걸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특히 저한테는 정말 잘해줬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첫인사 때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형편이 좋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한테 더 신경 써주시려고 애쓰시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양가 도움 없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독립적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남편도 돈을 모으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친정은 그래도 형편이 시댁보다는 나았거든요. 부모님께서 일찍부터 장사를 하셔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마련했죠. 신혼집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저희 둘이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시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저랑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시는데 그동안 쌓아두셨던 말씀들을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해도 오래 못하셨대요. 조금 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그만두고 그러면서도 주위 사람들 챙기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랜 세월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매일 일을 나가셨대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셨대요. 생활비를 시어머니가 다 감당하셨고 남편을 키울 때도 그랬고 남편 대학 등록금도 시어머니가 다 버셨대요. 시아버지는 일한다고 나가긴 하는데 제대로 번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됐어요. 한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살아온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 무게가 느껴졌죠. 그런데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오래 못하시게 된 거예요. 관절염이 심해지셔서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일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한 달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드신 거죠. 시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드셨고 일할 의지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고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미안해 하시면서도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했거든요. 남편도 회사를 다니고 저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니까요. 남편 월급이 크진 않았지만 제 월급과 합치면 생활하고 저축하고 시댁에 용돈 드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딱 4개월 만에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는 오늘 사표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냐고요. 남편은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을 격려했어요. 사실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직 준비를 하면 금방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남편은 다시 이직 준비를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남편이 면접을 보러 가면 화이팅 하라고 응원해주고 떨어지면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위로해줬어요.
그런데도 취직이 안 됐어요. 면접까지 가는 곳도 많지 않았고 가더라도 번번이 떨어졌죠. 그러더니 점점 취직하는 것에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취미가 자전거 라이딩이었는데 취직 준비를 한다면서도 그 와중에 자전거는 열심히 타더라고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자전거를 타러 나갔어요. 동호회까지 있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멀리 라이딩도 다녀오고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물론 취미 생활이 필요한 건 알아요. 스트레스 해소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도 없을 때고 이때 빨리 돈을 모아둬야 하는데 남편은 구직 활동보다 자전거 타는데 더 열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건 남편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랑 똑같더라고요. 무슨 화이트데이니 발렌타인데이가 오면 집에 택배가 엄청 오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했죠. 물어보니 동호회 사람들 나눠줄 거래요. 초콜릿이랑 사탕을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다면서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일도 안 하면서 그런데 돈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우리 집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냐고, 지금 일도 안 하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얼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일을 구하는 것보다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게 우선인 것 같았죠.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취미 생활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전거 용품을 사고 라이딩복을 사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밥도 자주 먹으러 다니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대고 시댁의 용돈도 보내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 카드로 이것저것 사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저는 다툼이 많아졌죠. 제발 빨리 일 좀 구하라고, 그리고 지금 취미 생활이나 즐길 때냐고 돈 좀 아끼라고 해도 남편은 자기도 구직 활동하고 있다고, 근데 쉽게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게 자기한테는 스트레스 해소라고, 이것마저 못하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하느라 우리 통장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화를 냈고, 저는 일은 안 하고 돈 쓰면서 취미 생활만 하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택배를 받았어요. 이번엔 크기가 달랐죠. 큰 박스였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물어보니 남편이 머뭇거리더라고요. 저는 박스를 뜯어봤어요. 그 안에는 새 자전거가 들어있었어요.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정말 비싼 자전거였죠. 물어보니 300만 원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일도 안 하는 주제에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제가 미쳤냐고,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냐고,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걸 사냐고 소리쳤더니 남편은 할부로 샀다고 한 달에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부면 괜찮냐고, 그것도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정신이 있냐고 소리쳤어요. 그날 정말 크게 싸웠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저한테 화를 냈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남편은 1년을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렸어요. 가끔 면접을 보러 나가긴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나머지 시간은 자전거를 타거나 집에서 놀았죠.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자주 싸웠어요. 거의 매일 싸운 것 같아요.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댔죠. 남편은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고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나 혼자 돈 벌어서 남편 취미생활비 대주는 거 지겹다고 하면 남편은 자기가 원해서 이러는 것 같냐고, 취직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제대로 된 곳에 지원이나 해봤냐고 눈만 높다고 소리쳤어요. 대화는 매번 평행선을 달렸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카드값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일은 안 하면서 자기 카드로 계속 긁어대니까 카드값이 불어났고 결국 그것도 제가 갚아야 했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남편 카드값까지 갚다 보니 저축은커녕 제 적금도 깨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용돈을 드릴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매달 드리던 50만 원을 못 드리게 된 거죠. 처음 한 달은 그냥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도 연락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2달째가 되자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하지만 저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 2달은 정말 전쟁 같았어요. 역시나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댔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저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아이도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 먹으러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자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신다니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하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생선구이도 했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저녁 식사라고 생각하니 더 정성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눈빛은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느낌이 들었죠. 시어머니를 맞이하고 오랜만에 오셨다면서 좋아하시는 거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눈치 없이 잘도 먹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죠.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염치 없지만 혹시 용돈은 왜 끄는 거니? 너희 지금 많이 힘드니? 그 순간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용돈 끊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일해서 지금 생활하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돈이나 쓰면서 저런 식으로 말한다니 화가 났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1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 일도 안 하고 취미인지 뭔지 자전거 타러 다니면서 돈만 쓰고요. 며칠 전에는 몇 대기나 하는 자전거를 샀더라고요.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처음엔 격려도 해보고 응원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봤는데 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남 좋은 일만 실컷 하네요. 사실 저 오늘 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저녁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저 이제 이 사람이랑 같이 안 살 거거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변명을 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머리채를 확 잡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네 아빠가 평생 일 안 하고 바깥으로 나돌아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 키웠는데 넌 그걸 보고 자랐으면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 모자란 자식아. 어디 닮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닮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과 슬픔이 다 섞인 목소리였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한테만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넌 왜 내 아버지 꼴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냐고 소리치셨어요. 1년 동안이나 일도 안 하고 돈만 쓰면서 네 와이프 고생만 시킨 거냐고 한심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제야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놓으시고는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미안하다고 이 애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혼자 고생하시면서 힘들게 키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너만큼은 꼭 책임감 있게 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제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울었고 남편도 울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장 이달 안에 일 못 구하면 넌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로 몸을 돌리셨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겠냐고, 진짜 이달 안에 남편이 일 못 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기가 나서서 이혼 도장 찍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자기 좀 봐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실 믿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당신 이달 안에 일구에서 꾸준히 다녀야 해. 취미는 한 달에 한 번만. 약속 지키겠다고 하면 한 번 더 믿어볼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속한다고 믿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시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가시기 전까지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구했어요. 아침부터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이력서를 쓰고 하루에도 몇 개씩 지원했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보름 만에 취직했어요. 중견기업이었는데 조건도 괜찮았어요. 출근 첫날 남편이 정장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남편은 회사를 성실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취미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만 했죠.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경제권이었어요. 제가 경제권을 가지게 됐어요.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제 통장으로 받고 남편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죠.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제 말 잘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하고 대출 이자도 갚고 다행히 이제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죠. 시댁의 용돈도 다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용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어떻게든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알아서 하시겠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희 생활은 안정됐고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했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들었죠. 남편한테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날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힘든 일은 다 하려고 했고 제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사다 줬고요. 시어머니도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이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던 취미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자전거를 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고, 한 달에 한 번은 타도 된다고 했잖냐고 했더니 남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아빠가 됐는데 그럴 시간에 우리 아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자전거 팔아서 아들 적금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자전거며 장비를 다 중고마켓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 적금을 들어줬죠. 그리고 육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주고 밤에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요. 자기가 할 테니까 저보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아이를 보면서 저한테 친구도 만나라고, 미용실도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유시간을 주는 거예요. 맨날 해보느라 힘들잖냐면서요. 남편의 변화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계속 남편을 불러서 단도리를 하신 모양이에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한 달에 두세 번씩 남편을 부르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참고만 사신 거래요. 그래서 남편한테만큼은 정신 차리고 살라고 처자식 책임 못 지는 것만큼 한심한 게 없다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이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직할 때가 됐을 때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장사를 하셔서 육아 도움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저녁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편 교육도 계속 시켜주셨어요. 맞벌이 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장 큰 역할은 남편이라면서 무조건 져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집안일도 열심히 했죠. 복직하고 나서도 생활이 안정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니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고 맞벌이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시댁에 용돈을 드려요. 물론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받으셔야 한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데요.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일을 포기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세에 아이 봐주시는 것도 힘드신 거 아니까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너무 많다고 하셨지만 결국 받으셨어요. 예전에 5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드려요. 시어머니가 일을 포기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를 봐주시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저녁 식사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이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제대로 혼내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열심히 살 거예요. 남편은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저도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시어머니께도 효도할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신 시어머니가 이제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